안녕하세요. 문학을 가르치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중지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체 학습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98쪽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김종삼 시인의 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서 298쪽을 보시면서 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형성평가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설하는 형성평가 문제를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내용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을 같이 볼게요. 제목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라는 작품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서는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시의 제목은 화자에게 누군가 어떤 질문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적 상황이 질문을 받은 상황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가 궁금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이것이 어떤 사람이 물어본 질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가져와서 따오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 뭐냐는 이 부분은 고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따옴표 없이 고가 붙어서 인용이 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인용은 이와 달리 따옴표가 있고 그 따옴표 뒤에 라고 붙어서 인용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잘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대답을 하는 시인이 왜 모른다고 이유를 들고 있냐면 나는 시인이 못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 시인인 김종삼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은 아직 시인이 못 되었어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가 뭐냐는 질문은 우리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등등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서 시가 무엇이냐라고 시인이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그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나서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걷습니다. 여러 공간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공간적인 배경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이런 공간들을 이동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죠. 저녁에 이르렀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각이 나고 있었다라고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은 서울의 광화문역 근처에 서울 중심부의 장소들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들일 것입니다. 네, 지도에서 한번 보면 무교동은 여러분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청계천 주변에 요 정도 지역이 무교동일 겁니다. 그리고 1호선이 있는 요 종각 지역이 종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3가 5가로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명동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은 요 뒤쪽이 남산입니다. 요 남산 자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숭례문 근처가
남대문 시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도에서 보면 화자가 무교동에서부터 이렇게 공간 이동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은 과거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문학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모이고 교제하던 어떤 문학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에서 조금 생략되어 있는 성분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빈대떡을 먹을 때 화자가 이러이러한 뭐뭐라고 생각을 했다, 뭐뭐라고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 요 뒤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말의 순서가 있는데 그 말의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순이라고 합니다. 말의 순서를 어순이라고 하는데 이 어순이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합니다. 언어들마다 어순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의 어순의 특징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고요. 두 번째는 꾸미는 말이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옵니다. 관형어가 체언 앞에 오고 부사어가 용언 앞에 옵니다. 자, 근데 생각의 내용, 생각나고 있었다, 뭐뭐라고 생각나고 있었다, 뭐뭐라고 생각했다 할 때 뭐뭐라고 해당하는 내용이 순서가 서술어보다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뒤에 생각의 내용인지를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그런은 지시어인데 보통은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게 보면 이 표현도 그런 사람들이 지칭하는 내용이 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뒤에 나옵니다. 엄청난 고생되어도 여기서부터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어떤 칭찬, 예찬하는 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알파이다. 알파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 문자의 제일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처음 또는 근본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과 시작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아주 높이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시인이라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화자의 답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시인이야 라는 답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이 그러면 시라는 얘기일까요? 무엇이 시인가? 이 사람들이 시인이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이 빚어내는 삶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삶이 곧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종삼 시인은 자신이 종로 일대를 서울 근처 중심부를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곳이 남대문 시장 아닌데 누굴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만났던 본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는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시장 안에서 일하시던 평범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같이 교과 과정에 넣어서 공부하자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라는 것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곧 시인이고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그 삶의 모습이 곧 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수행평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형성평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의 8개의 질문들은 OX 문제입니다. 자, 1번은 과거형 어미를 활용했느냐?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형 선어말 어미인데요. 우리말에서 과거의 뜻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는 at과 ot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보면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었다, 대답하였다, 걸었다,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그 대상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특정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그 답을 알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 설명도 적절하겠죠. 4번 공간적인 이동도 드러나 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저녁역 남대문 시장에 이르게 된 시간이 저녁역이라고 시인이 화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도 드러나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열거는 많이 등장했었죠. 열거라는 것은 나열하는 것, 좀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늘어놓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화자의 심리 변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간접인용, 아까 시가 뭐냐고 라고 간접인용을 통해서 시적인 상황, 화자에게 누군가 시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그 상황이 드러나죠. 맞습니다. 7번 아까 해설하면서 도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치법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 자, 시 문제에서 이 단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시의 어떤 단위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어입니다. 시어라 하면 한 단어를 말합니다. 시어라고 하면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 이것도 단어이고 뭐냐고 이것도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역, 무교동, 종로 모든 한 단어를 가리키는 것을 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조사도 단어로 우리가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뭐 조사가 단어인 것까지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어는 한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는 구라는 단위는 두 어절 이상을 시구라고 합니다. 그럼 어절은 무슨 단위냐?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시가 뭐냐고. 요 두 어절이죠. 이 두 어절을 우리가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 어절도 식구라고 할 수 있겠죠. 남대문 시장 안에서 요 세 어절을 식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단위는 어구입니다. 어구는 여기 앞에서 나왔던 시어 또는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어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위는 내용적인 단위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단위입니다. 시행인데 시행은 아무리 길거나 아무리 짧더라도 줄바꿈을 하면 그 줄바꿈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한 줄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시행이라고 하고 두 어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도 지금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 단어만 한 줄에 있더라도 그것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에 따라 요 단위들과 요 단위는 시행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했는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는 지금 똑같은 구가 동일한 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꾸며주는 말이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 표현이 앞에 꾸며주는 말이 다른 표현이 와서 유사하지만 이런 식구들이 반복되고 유사한 식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사실 여기 열거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찬하는 내용들에도 여기 보시면 고귀한 영원한 다름 아니니 다 뒤에 오는 체현을 꾸며주고 뒤에 오는 이 명사들은 다 앞에 나온 관형어들의 수식을 받고 있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예찬하는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표현이 일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번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갈까요?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문제는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시인에 대해서도 나오고 인정에 관한 설명도 나오긴 하지만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A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이 시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마지막 요 네 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했는데 화자가 그런 사람들을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합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합의는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요.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들 중에 무라일체를 노래하는 작품들이 꽤 있는데 그러한 작품들에 꼭 들어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문제인데요.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화자가 답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보실게요. 자, 5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잘 보시면 네, 답은 4번이 되겠죠. 엄청난 고생 속에서도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시인이다 라는 표현이 삶의 고통을 슬기롭게 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작품의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오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조금 쉬워서 조금 빨리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백에 있는 김종삼 시인의 두 편의 시는 널리 알려진 김종삼 시인의 짧은 시 두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순간을 마치 사진처럼 잘 묘사한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김종삼 시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체학습을 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